자, 지금부터 이제 58페이지에 나와 있는 환경을 고려한 개방체제 이론의 대두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먼저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생태론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맥락은 우리가 이제 틀은 앞전 시간에 해드렸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 이제 하나하나 이론들 떼어서 좀 한번 볼게요. 행정 생태론이다 그랬을 때는 이 개방체제 이론이 시작되게 만든 계기가 된 거죠. 그죠? 예, 가우스라는 학자가 이제 여기에 기여를 했다라고 이제 했는데 간단히만 보시면 돼요. 시험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예,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가우스하고 리그스라고 하는 두 학자를 보시면 되는데 가우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수, 예, 환경 요소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것으로 7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이렇게 외우시면 편할 것 같아요. 제인, 주, 장, 사, 물, 욕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제인, 주장, 사물, 욕 이렇게 외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 7가지 요소 중에 가우스가 제시한 게 맞는 것과 아닌 것을 고르라는 문제 같은 게 출제가 돼요. 예,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고르라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류만 잘 기억해 놓으셔도 됩니다. 여기 이제 재난이고요. 여기는 인물이에요. 인물이고 여기는 주민인데요. 인물하고 주민 되게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인물이다 그랬을 때는 저거는 이제 어떤 개성 같은 거 이런 거라고 보셔야 돼요. 사람들의 특성 이런 거고요. 주민은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바 이게 반영되는 겁니다. 주민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인물과 주민을 그렇게 구분하시고 장소, 장소의 영향도 받는다 그랬고요. 사회적 기술이라 그래가지고 이 사회적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사회적 기술은 사회적 기술이다 라고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물리적 기술이 있는 물리적 기술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과학, 공학 기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공학 기술 같은 거. 근데 이제 사회적 기술은 제도겠죠. 사회 제도, 사회 제도적인 측면을 강조한 용어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욕구, 욕망 뭐 이런 건데요. 아니면 이념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갑니다. 이념 같은 거. 욕구나 또는 이념 같은 것들을 포함을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들이 욕구처럼 같이 이제 묶여서 지금 다뤄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제인, 주장, 사물욕 해가지고 제인, 주장, 사물욕 해서 7가지 요소가 이제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제인, 주장, 사물욕. 말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억지로 만든 거긴 합니다만은 제인, 주장, 사물욕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두시고요. 리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되냐면요. 이 사회를 2가지로 맨 처음에 나눠서 봤었어요. 하나가 융합사회입니다. 융합사회. 융합사회가 되고 또 다른 한 가지가 이제 분화사회라고 하는 거였어요. 분화사회. 자, 사회의 모습을 크게 2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제시를 했었던 게 리그스입니다. 네, 이거를 이제 대비를 시켜봤는데요. 융합사회다 그러면 이게 이제 농업사회예요. 농업사회, 전근대적인 어떤 전통사회 있잖아요. 전통사회를 이제 상징적으로 융합사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것들이, 가족과 그 다음에 그 주변의 지역사회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융합사회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융합사회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이제 비유적으로는 안방 모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방에서 이제 모든 게 다 결정된다.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요. 이 농경사회의 모습을 보면은, 가족, 지역사회, 이런 데에서 사실은요, 여기에 뭐 정서적인 기능도 하지만은 원래 본래 가족의 본질적 기능이잖아요. 이 정서적인 정산적인 기능도 하는데 교육, 경제, 또 뭐 종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의식들이 다 이루어져요.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상. 예, 그렇게 됐던 사회라서 융합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끼리는 굉장히 끈끈한 연줄로 이제 뭉치게 됩니다. 연줄로 뭉치게 돼가지고 혈연, 학연, 지연 이런 거 있죠.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 거는.
왜냐하면 자기네 공동체가 그 바운다리로 딱 묶여있기 때문에 그 자기네들끼리 뭘 같이 도모하고 해결하고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같이 감싸주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당연히 필요한 거. 그런데 이것이 이제 분화사회가 됐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산업사회로 넘어가게 된 것이거든요. 산업사회로 넘어가게 된 것이고, 이거는 이제 정근대가 아니라 이제 근대입니다. 근대. 근대사회고, 근대 내지는 현대사회, 뭐 이렇게 보면 돼요. 예, 근대, 현대 산업사회가, 이제 분화사회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안방 모형이 아니라 이거는요, 관청 모형이다. 혹은 사무실 모형이다. 이렇게 빗댔어요. 관청이다, 사무실이다. 이렇게 모형을 빗댔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여기서는 기능들이 다 쪼개지죠. 가족이 해야 될 기능, 지역사회가 해야 될 기능, 뭐 또 혹은 또 뭐랄까요? 또 각 이제 뭐 교육 기능은 또 교육시설에서, 또 이제 복지는 복지 담당 시설에서, 또 경제 기능은 기업 같은 데서 이렇게 하게끔 다 쪼개지는 겁니다. 그래서 융합사회와 분화사회가 이렇게 양쪽으로 딱 구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나눠놓고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발전도상국 같은 중간적인 단계, 이제 산업화를 막 해가고 있는데 아직은 산업화가 완성되지 않은 국가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 부분이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요 사이에 뭐가 하나가 끼어드냐면은요, 융합사회, 분화사회 요 사이에 여기에 프리즘 사회라고 하는 것이, 프리즘 사회라는 것이 딱 끼어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프리즘 사회가 끼어들어 가지고, 프리즘 사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것은 농업사회, 산업사회 중간에 이제 발전도상국 혹은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요 이제 단계고, 요거는 그래서 두 개의 성격이 좀 뒤섞여 있어요.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분화사회로 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문화는 쉽게 잘 안 바뀌거든요. 사람들의 문화가 쉽게 잘 안 바뀌어서 문화적으로 보면은 융합사회 성격으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여전히 융합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사랑방 모형이다라고 해가지고, 사랑방 모형 이래가지고 중간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 둘만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이걸 끼워 넣은 겁니다. 비판받았거든요. 이 발전도상은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특성이 어디에 가깝습니까? 이러니까 자기가 이제 논리를 다시 이걸 정립을 해가지고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 단계를 보자면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방에서 사랑방으로 갔다가 관청으로 간다. 뭐 이런 이제 형태가 되겠죠. 이제 점차 단계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햇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한 줄기 빗으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 이제 프리즘을 딱 거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 개의 빛깔로 나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 개의 빛깔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랬을 적에 요게 이제 바로 융합사회인 것이고요. 그러죠? 근데 프리즘 사회가 여기 중간에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분화사회가 이렇게 있는 거죠. 점점 이렇게 발전해 간다라는 관점으로 설명을 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리그스 같은 경우에 이런 거를 연구하면서 이제 뭐로도 연결이 됐냐면은 비교행정학이라고 하는, 비교행정론, 비교행정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발전을 합니다. 비교행정학. 이렇게 되는데, 비교행정학이다 그렇게 했을 때, 요것의 이제 기본적인 이 특성을 좀 살펴보면, 비교행정학은 계기가 됐던 것은 뭐냐면은요, 이제 2차 대전 후 냉전체제 속에서, 냉전체제에서 이겨야 되니까, 냉전체제 하에서 미국의 대외 원조가 매우 활발했단 말이에요. 미국의 대외 원조가 활발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이 대외 원조를 해주면은 그 결과가 다 동일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냉전 체제하에서 미국의 대외 원조가 활발했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서로 각기 지원받은 데마다의 다른 결과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 차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차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이 차별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똑같이 원조를 해주는데 결과가 다를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비교 행정학이 연구가 됐는데요. 중요한 건요, 이게 이제 환경의 영향을 고려한 거잖아요. 환경적 영향을 고려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고려한 것인데, 그런데
이 속에서 있잖아요. 차이를 부각시키기보다는 하지만은 이 연구의 방향은 행정학 이론의 보편성, 보편적인 이론, 보편 이론. 네, 이것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시험에 나오면 요게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주로 많이 다뤄졌죠. 자주는 안 나옵니다. 자주는 안 나오지만은 나왔을 때는 이런 걸 다뤘었어요. 냉전 체제하에 미국의 이제 대원조가 있었는데 왜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 이거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했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의 차이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걸 인식은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각기 다른 그 개별성에 주목을 해본 것이냐, 특수성에 주목해 본 것이냐,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이론이 보편적으로 관통되는 지점이 있지 않겠냐?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거를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비교행정학이다. 이렇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적 영향을 고려해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 이론을 찾기 위한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표적인 학자로 뭐 이제 리그스가 있고요. 리그스. 헤디 같은 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리그스가 여기 이제 이어지는 거죠. 리그스가 이제 얘기했던 게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체제 이론 다음에 소개가 되어 있죠. 우리 교재에서는 61페이지 가보시면은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리그스가 규범적 접근을 경험적 접근으로 바꿨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제 이 규범적 접근이라는 게 뭐냐면요. 당이론적인 접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거 아니냐? 야, 이렇게 원조로 해주면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당위적인 접근인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바꾸는 거라고요? 이거를 갖다가 경험적 접근을 했다. 경험적 접근이 뭐예요? 실제 증명해 보이는 거죠. 실증적 연구 쪽으로 연구의 방향을 끌고 나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여기 이제 비교행정론의 핵심은 보편성을 찾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일반 법칙적인 거. 일반 이론, 보편 이론이라고 하는 거 다른 표현을 하면 일반 이론이에요. 일반적 이론을 도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개별 사례적 접근을 했던 것을 개별 사례 중심으로 접근해서 다 각자의 차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되던 것을 갖다가요. 이걸 이제 일반 법칙적인 접근을 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또 그전에는 폐쇄적으로 환경적인 요소를 비생태적으로 접근했다면은 생태라는 말 자체가 원래 여기죠, 이거. 생태라는 말 자체가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해서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이제 들여다보는 게 생태니까 이 비생태적인 연구에서 어떻게 갔냐면은 이게 이제 생태적인 연구 쪽으로 넘어오게 됐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그스 규범적 접근에서 경험적 접근으로, 개별 사례 중심에서 일반 법칙적 접근으로, 비생태적 연구에서 이제 생태적 연구로의 변화를 꾀한 게 리그스다. 이렇게 해서 이게 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주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매번 나오는 건 아닌데, 나왔을 때 요걸 물어봤던 게 한 번 있고 요걸 물어봤던 게 한 번 있고 그래요.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헤디의 업적이 좀 있는데요. 이게 또 헤디가요, 이걸 중범위적 연구를 했다. 중범위적 연구, 중범위적인 연구를 감행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헤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한 거냐면은 말이죠. 중범위적 연구를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가만히 보니까 개별 환경의 영향에 따라 가지고 행정의 모습들이 각양각색으로 다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파편화시켜서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보편성을 못 찾잖아요. 일반 법칙을 못 찾잖아요. 그래가지고 묶어주는 거죠. 묶어주는 건데, 획일적으로 모두가 다 똑같다 그냥 그러기도 좀 어렵고 하니까 이걸 중범위적으로 유사한 사례들, 케이스들을 이렇게 뭉청뭉청 이렇게 묶어주는 거지. 예? 그렇게 묶어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리그스도 융합사회다, 분화사회다, 프리즘사회 이렇게 나눈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헤디가 방법론 쪽으로 이게 중범위적인 연구를 하는 거예요. 중범위 이론. 중범위 이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식의 접근했다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간 것이 바로 여기에서 이제 파생된 게 발전행정론이에요. 발전행정론인데, 발전행정론은 이제 미국이 아니라 미국의 바깥에, 미국은 이미 뭐 발전이 다 돼 있는 사회였으니까 이때는 미국 바깥에 있는 발전도상국들 있잖아요. 발전도상국들, 여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 밖에 발전도상국들을 대상으로 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고, 이 국가들을 보면은요, 정부 주도형 성장을 하는 거예요. 정부 주도형 성장을 하고 또 계획 경제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러거든요. 아니, 그거에 관련된 독특한 모델이잖아요. 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모델이고, 그래서 그 모델을 연구했던 게 발전행정론이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헤디 같은 사람도 여기에 이제 연구를 했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게 대표적인 국가 아닙니까? 정부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거예요. 정부가 목표를 설정하고, 자, 여기서 보면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정부가 목표를 직접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거든요. 이러려고 하면서 민간의 경제 주체들을 끌고 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되는 행정 가치가 바로 뭐냐면은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효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효과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효과성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게 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단순한 능률성, 효율성하고는 좀 구분돼요. 그래서 목표 달성도를 중시하는 것인데 정부가 세운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박정희 정부 때 맨날 하던 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면서 그러면서 뭐 수출 얼마 달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수출 얼마 달성이다. 또 뭐예요. 또 경상수지를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목표 있잖아요. 그런 거. 국민소득 얼마까지 올리겠다.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경제성장률 몇 프로로 하겠다. 그런 거 다 목표거든요. 이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던 게 그게 바로 이제 발전행정론이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생태론이 비교행정학으로, 비교행정학이 발전행정론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바로 체제 이론입니다. 체제 이론이 있는데 이게요, 그냥 직역한 거예요. 네, 직역한 겁니다. 영어로는 이게 시스템 티어리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시스템 티어리. 그래갖고 시스템 티어리 그래갖고 이게 체제에 대한 연구,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했던 이론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 안에 이제 폐쇄 체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폐쇄 체제가 있고 개방 체제가 있고 그런 것이거든요. 개방 체제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시하는 것은 개방 체제 이론이죠, 당연히. 폐쇄 체제 옛날부터 그냥 연구할 때 여기 환경까지 신경 못 써갖고 원래 그렇게 있었던 것이고 여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개방 체제 이론으로 이렇게 이제 넘어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본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이스턴이라든가 이스턴은 한 두 번쯤 소개해야 될 텐데 이게 또 잠깐 언급해드렸었던 후기 행태주의에 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학자인데요. 이스턴이 여기서 다시 한번 체제 이론에도 이제 영향을 미쳐갖고 여기 나오고요. 이스턴과 그 다음에 또 누가 샤칸스키 같은 학자가 있어요. 이런 학자가 있는데 이들이 이제 설계했던 체제는 이런 모습이에요. 투입이 일어나잖아요. 투입, 인풋이 일어나면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이 전환, 이 정책을 결정하고 이걸 실현하고 하는 전환 과정이 있고 이것이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산출이라고 하고 이 산출된 것이 다시 어떻게 가는 거예요? 여기에 다시 국민들한테 영향을 주면 국민들이 환류를 하는 거죠. 환류를 해가지고 이게 다시 어떻게 돼요? 재투입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돌면서 이게 이제 강조하는 게 어떤 지점이냐면요. 이게요, 동적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적 항상성입니다. 이 동적 항상성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움직이는데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거든요. 이게 작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정태적 균형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태적 균형 이론이다. 이게요, 이 표현이 여기도 나와요. 생태론에서도 여기서도 정태적 균형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아니,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 동태적으로 뭔가 막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정태적 균형을 말해요. 그거 왜 그러냐면 그냥 동태적으로 맡겨놓잖아요. 그러면 사회가 붕괴돼요. 그래서 이 붕괴되는 걸 막으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태적 균형이라는 것을 이제 표방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안정적인 균형으로 되돌아온다 이런 겁니다. 여기도 그래서 동적 항상성이 있는데 이게 동적이라는 거 막 움직인다는 거고 항상성이라는 것은 매 그 상태를 유지한다는 건데 이걸 통해 가지고 정태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이냐? 왜냐면 여기 이제 환경적인 영향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환경이 여기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환경이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환경의 영향까지 고려해야 개방체제잖아요, 이제. 환경을 빼고 보면은 폐쇄체제고 환경을 끼고 보면은 개방체제 이론인데, 환경을 껴서 봤을 때 중요한 게 또 하나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한계가 많대요. 한계가 많아가지고요. 시스템이 환경적인 이 요인을 그냥 무턱대고 다 받아들이면은 이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대로 못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가지고 이 환경적 변화 요구를 선별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이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서 시스템의 능력의 한계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요, 이게 환경적인 어떤 요소들이 자꾸 요구를 해올 때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있잖아요. 여기서 선별을 한대요. 이거를 이제 게이트 키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 안 받아들여. 변화를 다 안 받아들이고 걸러내는 거예요. 이 환경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이 환경의 영향이라고 하는, 환경이 밀고 들어올 때 여기에서 이게 밀고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 이것이 이제 여기에 엔트로피라는 힘으로 작동한다고 보거든요. 엔트로피. 그러니까 기존의 균형을 깨트리기 위한 힘을 엔트로피라 그래요. 기존의 균형을 깨트리기 위한 힘을 엔트로피라 그러는데, 이 엔트로피가 들어왔을 때 이 시스템이 일단 걸러내.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일단 걸러내요. 걸러내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이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동적이지만 항상성을 유지한다 그랬잖아요.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하나 더 보자면은 뭐냐면은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여기서는요 마이너스의 엔트로피가 작동을 한대요. 아하, 이 마이너스 엔트로피가 작동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막 흔들잖아요. 지금 엔트로피가 흔들지만 안 흔들리겠다 이러고 버티고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오히려 이거 엔트로피 힘을 상쇄시키는 또 다른 엔트로피가 작동한다는 거죠. 부의 엔트로피. 이게 작동하는 게 시스템이래요. 이게 되게 진보적일 것 같잖아요. 이 개방체제라 그러니까. 근데 그러지가 않아요. 이 오히려 현상을 유지하는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런 구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유지존속하기 위해서 이런 힘들이 작동된다고 보는 것이죠. 요 이론입니다. 요 이론이에요. 요 이론이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요, 이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생태론이나 비교행정학이냐, 아니면은 여기 이렇게 해서 체제이론이나 전부 다 있잖아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것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행정 행태론과 더불어서 행정학의 과학화에 기여했다, 이런 표현이 나올 거예요. 행정학의 과학화에 기여했다. 과학화에 기여했다. 뭐와 더불어? 여기도 하나 더 포함하면은 이 세 가지와 행정 행태론 같은 게, 행정 행태론하고 요 세 가지가 행정학의 과학화라는 표현에 속하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행정학의 과학화에 기여한다. 됐죠? 행정 행태론, 생태론, 비교행정학, 체제이론. 얘는 빠져. 얘는 발전행정. 얘는 과학적 연구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얘는 좀 거기에는 조금 미흡하다. 왜냐하면은 개별 케이스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고, 일반 법칙 같은 걸 찾아야 과학적 연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여러 케이스를 가지고 행동들을 모아서 행태를 찾아내는 것처럼, 그죠? 여기 비교행정론에서도 일반 법칙적인 접근을 하잖아요. 이런 게 행정학의 과학화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랑 조금 좀 다른 맥락이라 치더라도 생태론은 환경의 요소가 이렇게 끼어드는 것을 봤고, 체제이론에서는 요 시스템이 그저 고정화되어 있어서 이게 요걸 유지하려고 하는 힘을 설명했기 때문에 이런 게 행정학의 과학화에 기여했다고 설명을 하는데, 발전행정론은 거기에 개념에는 안 들어가요. 발전행정론은 그렇게까지 말하진 않아요. 이런 것들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에 봤던 체제이론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요, 여기서 파슨스라는 학자가 있거든요. 파슨스. 여기에 이제 파슨스라는 학자가 제시했던 게 이제 체제의 기능이에요. 체제의 기능이 뭐가 있냐 그랬을 때 A, G, I, L로 설명합니다. I, L.
네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요. A가 뭐냐면 어테인먼트라 그래갖고 이게 이제 적응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G는 고울에서 G를 따온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목표를 달성해주는 기능이 있다. 목표 달성 기능이 있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I는 요거는 이제 어떤 거였냐면은요.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체제가 잘 유지가 되면은요. 요게 적응과 목표 달성 뿐만 아니라 인테그랄 한 모습도 이제 나타난다고 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요. L은 있잖아요. 체제에 대한 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온다고 봤어요. 이 네 가지 기능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서 또 설명이 다 돼 있으니까 그거대로 그냥 다 따라가시면 됩니다. 시스템 이론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다시 건너오시면 체제 이론에 대한 얘기가 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샤칸스키 같은 사람 요 이제 그림 기억을 좀 해 보시고요. 그 그림 위에 보면은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체제 기능 그래가지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앞글자를 따가지고 AGIL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갖고 적응, 목표 달성, 그리고 이게 인테그레이가 통합 기능입니다. 통합 기능이 있고 너무 좁아갖고 지금 이게 체제 유지라고 아까 그랬죠. 이렇게 네 가지를 설명했는데 교재에 있습니다. 자, 이게 뭉쳐갖고 잘 안 보이면 교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기능을 가지고 나중에 조직의 유형도 구분하고 그래요. 파슨스가. 그때 가서 또 다시 한번 소개가 될 겁니다. 자, 요런 내용들이에요. 그래가지고 58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58페이지 가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환경을 고려한 개방체제 이론 그래갖고 이제 생태론이 나왔는데 가우스가 나왔는데 그 7가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제인주장 사물욕. 이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비판을 하자면 그 밑에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외부 환경 요소는 고려했는데 미국에만 국한된 연구를 했다. 라고 해가지고 좀 이제 뭐 비판을 하려면은 뭐 비판의 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그걸 뭐 일부러 다 찾아내는 거죠. 학자들끼리는 서로 논박하고 막 이러는 거니까 논문으로 막 주고받고 엿배틀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지적도 있기는 한데 이제 이 개방체제 이론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죠. 그리고 가우스는 앞에서 보면은요, 뭐 우리 저 통치기능론 같은데 이름도 올라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학자를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리그스의 생태론 그랬는데 이 리그스의 생태론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농업사회, 산업사회 비교가 시험에서 그래도 여기서 배우는 이론 중에서는 그래도 좀 자주 출제된 편입니다. 그래 농업사회, 산업사회의 특징들을 구분해 봐야 되는데 이거를 리그스가 정확하게 좀 구체적으로는요, 정치, 경제, 사회적인 측면과 이념적인 측면 그리고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의 측면으로 5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구분해 봤는데 농경사의 정치적인 면은 이제 권력이 집권화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산업사회 때는 이 권력이 국민에게 이제 쪼개져서 오게 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전통 경제는 농경사회니까 이 자급자족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업사회에서는 시장경제체제 이렇게 넘어오게 된 것이고, 사회 구조적으로도 폐쇄적에서 개방적으로 넘어오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귀속주의가 아닌 이제 성취주의가 중시되는 사회가 된 겁니다. 귀속주의가 중시되는 사회는 되게 슬픈 사회. 왜 그러냐면은 태어나가지고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런다 손 치더라도 이것이 어때요? 이 속에서는 귀속주의가 중요하니까 성별에 따라서 뭐 여성은 사회에 진출할 수 없었다는 등, 아니면은 뭐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또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그죠?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못했다는 등,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응? 뭐 신라시대 했던 골품제 그래가지고 뭐 그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완전 뭐 어느 집안 출신냐에 따라서 내가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관직의 레벨에도 이제 딱 한계가 있고, 이거 너무 웃긴 거죠. 근데 그거는 일부 기득권층, 힘센 기득권층이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농업사회는 그런 전통들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던 사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또 이제 사회 공정을 부르짖으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또 이거에 또 맞닥뜨려요. 농경사회 때는요, 연줄 같은 거 되게 중시한다 그랬잖아요. 고향이 어디냐고 자꾸 물어보고, 그죠? 고향이 어디세요? 나랑 뭐, 너 고향이 갔다면 갑자기 사투리 쓰고, 이렇게 하면서 동질감 느끼고. 그 다음에 뭐, 학연 같은 거 가지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뭐, 우리 조직에서, 그죠? 네, 그 라인 잘 타면은 막 승진하고, 뭐, 이러는 구조들이 있는 걸 우리는 불공정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농경사회는, 융합사회는 불공정한 사회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근데 과거에는 그것이 당연한 연줄,
이었던 겁니다. 자기네들의 그 공동체주의 같은 것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때는 그것이 당연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의 모습이 산업사회로 바뀌었거든요. 산업사회로 바뀌면 능력 중심으로 이제 재편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에 따라 가지고 기회들이 다 다르게 주어져야 될 텐데, 그런데 이제 농업사회적인 흐름이 이게 대번 끊어지나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 성이 어디고 본이 어디냐 뭐 이런 걸 따지거나, 아까 말했던 뭐 고향이 어디냐고 자꾸 물어보거나, 출신 대학이 어디냐 이런 거 물어보거나, 뭐라도 연결되는 고리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동질감을 느끼고 서로 의지하는 이런 경향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불공정이다, 불공정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런 걸 다 끊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산업사회는 되게 어떨까요? 뭔가 좀 객관적이고 체계적이죠. 그죠? 그러긴 한데요. 되게 재수는 없어요. 재수는 없지. 인간미는 없는 거예요. 인간미는 전혀 없어. 옛날에 그런 거 있었는데, 허재 감독이 요즘에 팀이 많이 나오잖아요. 허재라는 굉장한 걸출한 농구 선수예요. 옛날에 별로 다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너무 혼자 잘해가지고. 그리고 너무 잘하고 자기 고집도 세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간 좀 반항아 같은 이런 느낌도 좀 있고, 옛날에 좀 그랬었거든요. 아주 너무 독보적이었지, 그냥. 그랬는데 나중에 감독이 됐어요. 감독이 됐는데 아들 둘도 농구를 잘해. 국대급이에요. 국대급인데 자기가 국대 감독할 때 아들들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제 오히려 역으로 공정성 시비 같은 게 막 붙는 거예요. 그렇게 붙는 건데 애매하죠. 어디까지가 공정함이고 어디까지가 아닌지. 그러면 오히려 피부치를 배제해야 되는가? 뭐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요. 실제로 실력이 고만고만한 애들이 여럿이 있어. 그중에 내가 선발해야 되는데 내 자식을 뽑는 게 인간적이잖아요. 내 자식을 안 뽑는 게 더 공정함이죠. 뭐 이런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이 비인간화 이런 거하고도 좀 비인간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impersonality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어로 냉정한 거죠. 냉정한 거고, 일부러 그래서 허재 감독도 옛날에 프로팀 감독할 때는 자기 아들을 안 뽑았대잖아요. 예. 자기 아들을 한번 안 뽑았다고 뭐 그런 일화를 소개하기도 하던데, 더 그런 시비에 걸리는 게 더 그냥 아들한테도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래서 그랬나 봐요. 아무튼 이런 게 되게 드라이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실력을 중심으로 뽑는다는 것이 또 한계도 있습니다. 사실은 왜 한계도 있냐면은, 그렇잖아요. 이게 아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얘 일 시켜보니까 일 너무 잘한다, 얘는 검증이 됐다, 얘를 뽑아라,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공정함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안 뽑겠다, 그냥 시험 봐서 뽑겠다, 객관식 시험으로 딱 봐서 딱 뽑아. 그러면 사실은 일은 안 해본 거잖아요. 일은 안 해봤기 때문에 실무적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뽑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지만은 그게 시비거리를 차단하는 데는 제일 좋아. 그냥 객관식 시험을 보는 게. 그래서 객관식 시험을 보면 공정하고, 그러지 않으면 안 공정할 수 있다고 의심하고, 그런 풍토가 좀 생기기도 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대표적인 인공국 사태라고 이른바 불려졌던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이 종사자들이 나중에 이제 자기네들만의 시험을 치르고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불공정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게 다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기계적으로 접근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비정규직이지만은 시험을 봐서 오는 직종이 아니고 다른 좀 이제 실무적인 직종으로 그렇게 뽑았었고,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또 손이 익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도태될 사람은 도태되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능력을 인정받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도 나름의 자기들끼리의 어떤 그 테스트도 봐서 통과시켜주겠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니까 나름 신경 쓴 거예요. 그 안에서는. 했지만 바깥에서 봤을 때는 저 좋은 신의 직장에 저런 식으로 말이야, 공개적인 시험으로 문호를 열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저렇게 하고, 또 비정규직으로 들어갈 때는 좀 쉽게 들어갔을 텐데, 그렇게 들어가서 시간 잘 버티고 월급 받고 생활하다가 보면 정규직이 된다면, 이거는 그 시험을 통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기회가 역으로 봉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지적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있었던 건데, 이건 이제 공정함을 되게 기계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저것 다 시비에 걸리면 그냥 시험 봐서 뽑는 게 제일 안전한 일이 돼버리는 거죠.
예. 아무튼 요 어딘가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그리고 더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어딘가 언저리에서 어떻게 하면은 더 공정할 수 있나? 그러면서도 능력을 제대로 추려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논쟁 중이다. 논쟁 중인데 워낙 이제 불공정했던 우리가 이제 단기에 경제 성장을 하다 보면은 공정함 같은 걸 좀 뒤로 미뤄뒀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또 농경사회적 흐름도 있었고 정서적으로도 그런 것도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끊어내는 과정에서 좀 기계적인 공정함에 대한 요구가 막 이제 이 도출되고 있는 이게 분출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좀 빗대서 우리 사회를 좀 판단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그게 이제 사회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게 어떤 그 1차적인 그 귀속주의가 아니라 이제는 업적주의, 성취주의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나 때는 이런 거 하면은 되게 후진 거지만, 네? 후진 거지만, 솔직히 뭐 옛날에는 뭐 옛날보다 지금이 더 불공정해졌다 이런 주장은 동의하기 어려워요, 저는. 훨씬 더 공정해진 사회가 됐죠. 공정해져서 일을 하기가 힘들어. 일을 하기가. 옛날에는 이런 거 뭐 이렇게 학원 사업 같은 거 하더라도 뭐가 하다 안 되는 거 있으면 교육청 직원한테 이렇게 뭐 그죠?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고 말이야. 봉투라도 하나 주면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들이 안 돼, 지금은 절대. 그런 걸 내밀었다간 큰일 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정해진 사회가 되면은 피곤한 일이에요, 정말. 피곤한 일이지만 그게 옳은 방향이죠. 옳은 방향으로 우리가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가. 이 점은 우리가 또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데 아직은 뭐 지금 젊은 세대 눈높이에 차지는 않기 때문에 더 센 공정함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이런 게 사회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고 이념 요인 면에서 봤을 때도 합리주의나 개인주의 같은 게 오는 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또 부작용도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다면 이제 개인주의적인 것들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나의 이익을 진짜로 최우선시하고 공동체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은 좀 낮춰서 보는 경향들도 사실은 있죠. 그런 게 지금 시대에 어떻게 보면 좀 부작용이에요. 부작용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유럽 사회나 미국 사회나 이런 데서 관심 갖는 게 한편으로 개인주의가 되게 팽배해져 있는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사회자본, 신뢰, 뭐 공동체 커뮤니티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네트워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90년대 이후에 행정학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좀 반대적인 경향이 있는 거죠. 너무 공동체주의가 강조되다 보니까 개인의 헌신, 희생 이런 걸 당연시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는 또 아까 말했던 연줄 같은 이런 이제 공정하지 못한 기준들도 아직도 살아남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그거를 잘라내고 있는 과정이고 서구 사회는 저 끝에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있는 중이에요. 뭐든지 너무 지나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반대로 또 이제 공동체 사회 집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좀 더 요구하고 있고 그런 것이고 우리는 그것이 오히려 또 너무 집단주의적인 게 아직도 남아있다 싶어서 개인주의적인 것들을 더 강화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도 정점을 찍을랑 말랑한 정도까지는 아직 안 갔고 거기 비슷하게까지는 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주의적인 것이어서 개인의 주장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 민주주의. 개인의 견해를 다 존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인의 이익 추구를 나쁘게 평가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이런 것이어서요. 우리도 개인주의적 시스템으로 점점 더 가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애들이 마스크 끼라고 국가가 그랬더니 마스크 못 끼겠다 그러고서 데모하고 막 그러잖아요. 마스크 갖다 불태우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는 좀 이제 너무 오바돼서 그러는 건데 그게 이제 이 개인주의적 사고에서 보면은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심대하게 침범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장은 할 수 있는데 마스크를 좀 쓰는 게 좋지 않냐? 권유할 수 있지 마스크를 안 썼다고 단속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국가가 과도하게 개인의 삶에 끼어드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고 시키면 시킨 대로 잘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우리도 반골 기질이 많은 이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런 거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야 돼. 넌 안 하냐? 이 나쁜 놈! 이랬을 때 그 방향성은 굉장히 철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스크나 이런 거를 잘 쓰고 그래서 방역이나 이런 것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아주 좀 잘 이루어진 편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된 게 이런 어떤 요 차이가 좀 존재할 거예요. 예. 재밌죠? 이런 거에 대입해 보면 재밌는 거죠, 이게. 의사소통 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권위주의예요, 농업사회는. 그러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원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명하복이에요. 위에서 지시하면 밑에서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 산업사회가 되면 민주주의적인 것들이 이 시스템화 되기 때문에, 그 정부와 국민 간의 의사소통이 아주 원만하고, 그 다음에 거기 오타가 좀 하나 있는데요. 정부 내에 종적, 횡적 의사전달이 원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적, 횡적, 종적으로나 횡적으로나 의사전달이 원활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그렇게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이제 프리즘 사회까지 끼워서 이제 도시화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거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도 밑에 보면 동그라미 5번에 그 정태적 균형 이론이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이 이론들 자체가요. 자, 보면은, 가우스는 아예 미국 얘기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리그스는요, 이걸 이렇게 탁 나눠놓고 봐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사회가 이런 사회로 넘어오는 것을, 이거를 되게 자연스럽게 넘어올 수 있다라고 본 거라기보다는, 지금의 후진국은 이렇게 넘어오기가 어렵다라는 식으로 접근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비판하는 겁니다. 신생국의 발전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판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시스템 이론과 관련해서는 거기 이제, 등종국성이라고 진한 글씨로 돼 있죠. 등종국성이다 그랬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시스템도 상위적 시스템이 있고 그 밑에 세부적인 하위 시스템들이 있는데 하위 시스템들, 시스템이라는 게 뭐예요? 다 같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져야 되죠. 그래서 이게 하위 시스템도 상위 시스템에 맞춰 간다. 이걸 등종국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어려운 표현이지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몸에 심장은 심장대로 시스템대로 움직이죠. 신장은 신장대로 시스템대로 움직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폐는 폐대로의 시스템대로 움직일 텐데 이것이 궁극에는 내 몸을 지탱하는 그 큰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라도 다른 방향으로 왔다면 우리가 다 쓰러져 죽었겠죠. 이게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등종국성이라는 게 있고 넘어와 보면 동적 항상성이 또 설명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부정적 엔트로피,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왔던 부분이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부정적 엔트로피가 있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체제 기능, 거기 이제 파슨스, 이 네 가지 기능 아까 얘기했고, 샤칸스키 요 그림도 그려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렇지만은 있잖아요. 동그라미 7번에 와보면은 한계가 있는데 이것도 정태적 균형 이론이어가지고 사회변화 발전을 제대로 설명을 못한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요, 시스템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61페이지 위에 쪽에 있는 것처럼 여기서 개인들의 역할이라는 게 좀 죽어요. 자, 봐봐요. 우리가 행정 행태로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다 환경을 고려하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중시하다 보면은 개인들의 위상이나 개인들의 영향력 같은 것들이 어때요? 여기서 조금은 이제 그죠, 위축되는 거죠. 개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바꿀 수 있다. 이 개념은 별로 여기서 중시하지 않아요. 좀 전체주의적 시각이 이제 나오는 거죠. 방법론적으로 봤을 때 환경의 변화가 개인들한테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비교행정론 아까 리그스하고 헤디 비교해서 말씀드렸었고요. 발전행정론도 간략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제 그 부분 같이 보시면 되고요. 발전행정론에서는요, 불균형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해서 연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개발도상국들, 발전도상국들을 보면은 후발주자들이다 보니까 선진국들의 발전의 모형을 따르긴 따르는데 따라가려고는 하는데 정치적인 건 일단 묶어놓고 경제적인 성장 발전을 먼저 도모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논쟁이죠. 박정희 정부 때 독재를 하면서 경제 발전을 이뤄냈는데 불가피했느냐? 독재가 과연 불가피했던 것이냐? 아니면 그 독재를 했다는 측면은 비판받아 마땅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좀 엇갈리죠. 평가가 엇갈리고 학자들 간에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자본주의 경제 성장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어요. 서로 견해가 좀 엇갈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정답을 우리가 딱 잘라 말하기는 좀 어렵기는 한데 두 개가 다 같이 발전해야 된다라는 당위적인 건 있잖아요. 당위적인 건 있는데 현실 속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처럼 단기간에 경제 성장한 모델에서는 권위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를 하면서 단기간에 성장한 모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문제예요. 그게 왜 문제냐면 우리 안에서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거니까 전 세계도 결론을 못 내린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후진국에서 출발해서 선진국으로 완전 공인된, 얼마 전에 우리가 뭐 웅크타드 같은 데서 그 우리나라를 선진국 지위로 이제 전환했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것이 웅크타드의 무슨 뭐 누구 뭐 사무총장이 한 명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거기 회원국가들끼리 논의해가지고 결정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다른 국가들도 한국은 선진국이 맞지 이렇게 다 인정하는 정도의 지경까지 왔는데 이렇게 된 나라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해요. 그냥 OECD에서도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의 공여를 하는 국가로 전환된 거 이건 한 5년 넘었죠 이제. 그렇게 전환된 것도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만이 유일한 케이스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서만 그려지지 실증이 잘 안 돼. 민주주의를 하면서도 경제성장 모델이 나오면 좋은데 그건 없어요. 일단은 우리나라 독재하면서 경제성장을 했던 모델이고요. 다행인 건 그나마 다행인 것은 독재를 하면서 다 경제성장할 거라고 다 얘기하거든 독재자들이. 그런데 독재를 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룬 케이스도 흔치 않아요. 별로 많진 않아.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런 정도 단계까지 온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유일무이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확실해요. 독재하에서 경제성장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장하는 것은요. 중진국 정도 수준까지 오는 것까지는 몇몇 케이스가 있어요. 선진국까지는 독재로 못 가더라고요. 독재로 못 가요. 독재로 못 가. 왜냐하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이 정도 팽창하려면 자율성에 기반하고 창의적인 어떤 시도들이 받아들여지는 사회구조가 돼야 돼요. 권위주의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으로는 못 가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으로는. 근데 우리는 마침 그때 또 민주주의적인 그 노력들이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들이 성공을 거두잖아요. 성공을 거두면서 이게 전환되는 거예요. 전환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민주주의까지 토대가 되면서 선진국 경제로 발돋움하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 중반쯤에 우리가 중진국이 됐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제 2000년대, 2020년 가까워 뭐 전후해서 이제 선진국 지위까지 인정받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민주화 이후에 이제 선진국으로는 과정을 거친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막 연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학적일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막 통계가 나와야 되잖아요. 통계가 나와서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이게 결론이 나와줘야 되는데 과학적 연구가 안 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연구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서로 주장들이 막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런 영역입니다. 그게 발전행정론이다. 불균형 성장이 기본으로 좀 깔려있고 그렇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특징에 보시면 정치와 행정이 이론론이에요. 이것도. 그게 또 특징이에요. 정치, 행정, 세 이론론 그러면은 아까 이제 정리해 드릴 때 뭐를 얘기했었어요? 신행정론을 얘기했었잖아요. 신행정론을 얘기했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뭐도 끼어드냐면은요. 행정 우위의 정치, 행정, 세 이론론. 이것까지 끼어드는 거예요. 이게 발전행정론이. 발전행정론이 요 논리에 또 와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론이고 시기도 비슷해요. 발전행정론이 전개됐을 때 그때 시점과 미국에서 신행정론이 전개됐던 시점 비슷한데 이때 요 두 이론이 정치행정 세 이론론에 해당이 된다. 사회 문제를 정부가 능동적으로 나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둘 다. 네, 그런 공통점을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 내려가서 보시면 거기에 이제 효과성을 중시한다는 대목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봐두시고 행정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힘 있는 기관들을 많이 이제 재편을 했거든요. 예, 유일하게 아직 안 되고 있는 데가 제가 볼 때는 이제 한 두세 군데쯤 되지 않을까. 두 군데쯤. 지금 보면은 국정원이나 검찰은 좀 힘을 빼는 데까지 온 것 같아요. 옛날에 너무 막강한 권력이었죠. 거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독재 권력을 뒷받침해 줬으니까. 그렇게 왔던 것을 이제는 좀 힘을 좀 뺐는데 아직 안 되는 데가 군대. 군대가 옛날 같진 않지만은 어쨌건 옛날 같진 않지만은 그래도 군대 문제를 잘 못 건드립니다. 군대 문제 함부로 건드리면 이게 그죠?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잘 안 건드리거든요. 군대 문제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기재부예요. 기재부 힘이 엄청 센 거 알아요? 기재부가요. 우리나라는요. 기재부가 예산도 지가 짜고 이거에 대한 평가도 지가 하고 그 다음에 재무 회계 관리도 자기가 하고 다 해요. 모든 돈줄은 기재부를 거치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180석 되는 여상이 전중 국민 재난지원금 주자 이렇게 해도 기재부가 싫어 이러면은요. 싫어 그건 안 돼 잘못된 방향이야 이렇게 판단 내려버리면요. 애를 먹는 거예요. 애를 먹어요. 그 정도로 힘이 매우 막강합니다. 기재부가. 여러분들이 이제 관료가 되고 나면 더 느끼시게 될 거예요. 기재부의 힘은 너무 막강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가 이렇게 보면 역사성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형 경제 성장을 해서 이만큼 왔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있는 거고요. 이 경제 관료들이 그런 것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이만큼 끌어왔기 때문에 성공의 또 기억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향이 맞아라고 자기네들이 딱 판단하면은, 다른 논의나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가 않은 구석도 좀 있죠. 이 힘이 여기에 아주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재부의 힘을 좀 줄이는 것도 논의가 좀 되지 않을까 보여지기는 하는데, 민주주의는요, 어느 한 곳이 힘을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예, 그래서 힘을 좀, 미안한 얘기지만, 당사자들한테 미안한 얘기기도 하고, 그들은 또 억울해 할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민주주의는 힘이 몰려있는 곳에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국민들한테 권한이 돌아오고, 국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자기들끼리 견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들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기재부 같은 데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행정 우위의 정치행정세 이론론.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데가 기재부였던 거죠. 이름은 옛날에 달랐지만. 아무튼 이제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행정인의 독립변수적 역할. 이게 매우 중요했던 겁니다. 매우 중요했던 거고. 저기로, 뭐라고 그래요? 훈훈한 그 뒷얘기로 그런 거 나오잖아요. 미국에 유학 갔던 학생들이요. 경제 공부 같은 거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관료로 들어오거나, 그죠? 경제학자로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한다.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은 우리나라 그때 후진국이니까 미국에 가서 거기에서 좀 능력 인정받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남는 게 오히려 자기의 부축 쪽에도 더 좋고 더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하고는 다른 대한민국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기네 나라로 기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기어 들어간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주축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게 이제 기반이 됐기 때문에 과학적이긴 않지만 이런 케이스 스터디를 해볼 만한 대목이고요. 그 정도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5절로 가면은 행태론의 비판 이론이 이제 나오네요.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정리는 끝났고, 행태론의 비판 이론인데 여기서 이제 후기 행태주의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봐야 되고, 신행정론은 이미 좀 봤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복습 정도로 교재 같이 읽어가면서 좀 나갈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신제도주의가 나올 텐데 이게 좀 복잡합니다. 이게 좀 복잡하고 할 얘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쭉 다 하게 되면은 이제 신공공 관리론이라고 하는 걸로 넘어갈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행정학의 이제 행정학 이론 전개 마무리가 되고 1단원이 이제 종결이 될 거예요. 거의 이제 거기 행정가치라는 것만 좀 더 보태면 되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마무리를 짓고 그러면 정책론으로 바로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잘 따라와 주셔서 고맙고 다음 시간에 거기서부터 이어가도록 할게요. 시간이 조금 더 지체가 됐지만 앞으로 이런 일은 자주 있을 것이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